안녕하십니까. 공공수로조 기획실장 이승철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공세가 초반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노조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겨냥한 공격이 일찍부터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 노조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공성과 노동권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제 선거 기간 동안 당시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은 노동해야 한다. 혹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실제 국민의힘의 공약 역시도 주 52시간제 계약이나 최저임금제 후퇴, 그리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등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시장주의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즉 이윤과 가격 원리에 따라서 생산하고 공급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국정 기조는 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제4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약과 연금계약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노동계약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계약이고, 여기서의 연금계약은 기존의 보장성 위주의 연금정책이 아니라 이윤 중심의, 즉 재정 안정성 위주의 연금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4월 15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도 유사합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시간 노동 관련해서는 연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상기간을 현행 1에서 3개월에서부터 최장 1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연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각의 노동자들에게 가상의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그 노동자의 초과노동 시간을 적립한 뒤에 1년 단위로 휴가 등을 통해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들으면 많이 일한 만큼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면 오히려 사용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동자에게 추가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서 덜어주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장시간 고무질 노동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 새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된 정책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임금 정책의 핵심입니다.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를 하나로 합한 개념입니다. 고액연봉자는 성과연봉제로 발목을 잡고 저임금 노동자는 직무급제를 통해서 평생 저임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임금체계 계약을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 계약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더해서 직무별 임금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직무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모으고 조사해서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의 임금 교섭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의 90%가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와 같은 임금정보 공시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시장주의를 전면화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 민영화 추진, 영리 위주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시장주의 공세는 가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늘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로는, 즉 공공부문 축소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앞서서 영리 위주의 또 시장주의가 전면화되고 있는 정책은 의료와 에너지입니다. 의료 같은 경우 그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여기에 대한 윤석열 새 정부의 답변은 반대로 민간병원을 늘리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라는 엉뚱한 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공병원을 아예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발전소가 퇴출되는 자리를 민간 중심의, 재벌 중심의, 외국 투기 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메워넣고 있는 것이 현재 에너지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단 의료와 에너지뿐만이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의료와 에너지지만 향후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전체 영역에서 이와 같은 영리주의, 시장주의, 민간 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끌고 있는 것은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임명된 추경호 의원인데요. 국가재정 적자, 또 문재인 정부 기간 늘어난 공공기관의 종사자 숫자, 또 코로나19 동안 확장된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 등을 명분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부문에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적자와 공공기관 종사장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공공기관의 재정 이슈 등은 어느 역대 정부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명분으로 세워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압축해보면 윤석열 새 정부의 공공, 노동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됐던 정책들이 하나로 합쳐진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로 매우 속도 있고 구체적인 반노동, 반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소야대로 묶여있는 국회 입법보다는 자신의 행정 권력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행령과 행정지침 위주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을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이명박 시절에 펼쳐졌던 공공기관 공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단계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서 19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36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6개로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2만 2천 명가량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퇴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 전체의 12.7%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당시 대졸의 초임 인하라든지 또 복리후생의 축소라든지 하는 단역 공격도 컸습니다. 박근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복리후생 계약 위주의 단협 계약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계약된 단협이 지금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노사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혹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발판으로 악용됐고 또 도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새 정부의 공공정책, 노동정책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명박의 공공기관 공격, 그리고 박근혜의 노동개혁이 합쳐진 양상으로
우리 공공부문 사업장들에게 가장 1순위로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공격은 공공부문의 조기 공세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공공계약과 노동계약이 진행됐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시행령과 행정지침 위주의 공세를 펼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제1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이미 재미를 봤던 청년과 공정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득표력을 올리기 위한 국민의힘 전략 속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조기부터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윤석열 새 정부와의 전장을 어디다 꾸릴 것이냐부터 시작합니다. 즉 프레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주장하는 공공성, 노동권 확대 전략을 어떻게 쟁점화, 여론화, 사회화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심해진 양극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해법으로 기업 지원 확대나 규제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와 같은 시장 중심의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선 우리 노조는 공공사회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오히려 공공성과 노동권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의 대치점을 만들어내는 게 싸움의 목적이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가져왔던 공공성, 노동권의 연결, 확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높습니다. 요구안을 수립하고 이 요구안을 제기하고 이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이나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바로 이 공공성, 노동권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쟁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비판을 할 때에도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전장, 공공성, 노동권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로 해석해내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프레임전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과정이 바로 노사관계, 노정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는 상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정세 변곡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모두 정리해 발표하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의 시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표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새 정부의 동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방선거까지 모두 마무리된 뒤에 새 정부가 본격적인 계약정책 드라이버에 돌입하는 7월 초순이 세 번째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이 상반기 3대 주요 정세 계기에 맞춘 각각의 대중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단위의 개별 대응이 아니라 노조로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공동대응 기조를 함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수위 기간을 맞아서 공공비정규, 공공기관, 항공, 운수, 의료, 사회서비스 등 각 업종과 영역별로 인수위에 대응하는 3959 투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아서 다가오는 5월 7일, 즉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윤석열 당선자의 입을 통해 직접 발표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인수위 국정과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노조의 집중 결의대회를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기 더해서 구의역 참사 6주기를 맞는 5월 28일에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을 배치하고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차 공동파업도 조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입니다. 앞서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의 여러 의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지 않고 오히려 노조와 진보 진영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대안이다는 것을 강조시켜내기 위한 노조 차원의 대중투쟁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전국 동시다발 노조 행동주간으로 정해서 각 지역본부 주간의 기자회견이나 시민선전전 등 지방선거 공동활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2차 총궐기 투쟁입니다. 이 시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내용적으로 완성이 되고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계약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이 확인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본격적인 계약정책 드라이브에 돌입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향후 다가올 윤석열 정부와의 5년에 걸친 투쟁의 1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시기고 새 정부의 노동계약 또 공공계약 정책이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막아내야 되는 시기란 점에서 매우 주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투쟁으로 물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약 정책을 막아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과 입법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10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서 사회 공공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예산, 입법 투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지난 노조 정기대의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압축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시장주의와 우리 노조의 공공성, 노동권 확대 전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하는 과정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충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4개의 계기를 가지고 우리 정세 속에서 돌출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 기간이고요. 두 번째로 인수위 기간이 마무리되는, 즉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5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동력을 확인하는 지방선거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새 정부의 계약정책 드라이브가 시동을 거는 7월 초순, 이 4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는 5월 7일 결의대회와 5월 말 전국 공동실천의 날, 그리고 7월 2일 2차 총궐기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계약정책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막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 속에 싸워왔던 공공운수노조는 늘 승리해왔고 이번에도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이라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역시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막는 것이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의 기능 축소를 막아내는 것이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힘을 합쳐서 2022년 투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